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공식 취임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첫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또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는 행정명령도 조치했다고 하죠. 자, 트럼프 일기보다 더욱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게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취임사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잖아요. 네. 근데 새벽 2시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켜보느라고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요? 일단 매우 중요한 날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시작이 반인 만큼 시작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새벽에 한두 시 어간에 네. 취임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네. 한 30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근데 재밌었던 것은 공식 석상에서의 연설은 30분인데 네. 뒤에 세레머니라고 하죠. 그 비공식 석상에서의 연설은 꽤 길었습니다. 네. 한 40, 50분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얘기들은 뒤에서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딱 느꼈을 때 뭐 백악관에서 이미 서론이 연설물이 공개됐긴 했었지만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골든 에이지. 네,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 비긴스 right now. 되게 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시대라는 것은 철저히 미국 주도의 경제를 미국 주도의 세상을 이끌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까지의 바이든 정부에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또 반면교사 삼아서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연설문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처음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서명의 가능성들이 내포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이번에 좀 주목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9가지 정도 주목할 프레이즈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대를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지시를 내리겠다. 네. 네, 결국 인플레이션을 내부적인 고통인데 내부적인 고통을 어디서 극복하는 열쇠를 찾을 것이냐라고 보면 네. 외부적인 열쇠, 즉 관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겨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쭉 이어서 보면 두 번째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에너지였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쨌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즉 오일, 석유, 전통 오일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WTI 시장, 그러니까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가격이 좀 출렁였었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단.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 세 번째 재밌었던 것은 이제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채우고 그러니까 유가 얘기죠. 근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일목상통한 얘기인데 결국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네. 것에 방점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메시지가 좀 중요했던 건데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조금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네. 전기차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래 내연기관으로서 미래 네. 또 다른 성장 동인으로서 네. 어느 정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펼쳐지는 4, 5년 동안에는 좀 주춤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즉각적으로 뭐 주가가 반응했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전기차 관련돼서는 약간의 엉킴이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국민은 미국인입니다. 아메리칸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네,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노믹스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 하나는 감세.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공약했었던 관세와 감세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에는 관세를 물리고 맞습니다. 내국에는 감세를 세금 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경제를
약간 겉으로 보시는 분들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쓱 보면 대단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소는 누가 키우지? 네. 라는 것처럼 다 좋은 얘기만 하지만 네. 실상 이게 워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무감이 있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있는 것도 얼마나 사실입니다.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관청이 생겼는데 그게 국외 수입청을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뭐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사실 예. 타겟은 중국인데요. 예. 멕시코, 캐나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거두긴 거둘 건데 매기긴 네. 매길 건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관청을 하나 설립하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협상용인 건 알지 하지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청을 세워서 관리할 거야라는 메시지라고 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관세가 협상용이긴 하지만 실제 부과는 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네. 중국을 비롯해서 뭐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만한 얘기가 있었죠. 정부 효율성 부서를 설립하겠다. 네. 네,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뒤에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결국 정부의 효율성을 극히 중요시할 거다. 효율성이라는 것이요. 뭐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형평성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계속해서 지향한다면 네. 형평성은 어느 정도 지양될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만 효율성을 쫓아가다 보면 형평성은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것이라서 과연 미국의 정부가 이 효율성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꼭 정부뿐만 아니고 네. 민간 쪽에서도 앞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생산성도 제고해야 되고 오늘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 구조조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력 감축.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보이는 만큼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겠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파리 기후 협정 뭐 예고한대로 탈퇴하는 것이고요.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 네. 이 부분이 사실 취임사에서 또 외교적인 관례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네. 9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한테 일임했죠. 운하를. 근데 다시 한번 되찾겠다라는 네. 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넘어서 미국의 유일주의, 아메리카 온리 가능성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취임사.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 네. 그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첫날 행보였는데 워낙 그 취임 첫날에 뭐 100건 뭐 행정명령 발동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몇 건이나 지금 나온 거예요? 일단은 행정명령을 직접 사인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다만 가능성과 카더라, 우리 흔히 네. 얘기하는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구체적으로 관세라는 것은 미국한테 분명히 득과 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은 좀 미숙하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100일의 어간 속에서 네. 우리가 흔히 허니문 100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명령들이 발동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관세가 매겨지겠죠. 뭐 외신 속보에 보면 멕시코, 캐나다의 2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행정명령이 거의 초입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신규 관세야 되는 거 언급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취임사에서는 없었죠. 네. 행정명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었고 네. 다만 기존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보편관세 10%. 그러니까 네. 트럼프 시대에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긴 합니다. 근데 특정 기가에 우리가 얼마만큼 높아질지는 아직까지는 모호하다. 그러니까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관세가 불러올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세를 또 협상용으로 네. 쓸 거라는 그 세간의 어떤 전망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1기 때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매겼죠. 그런데 실제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이롭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잃어버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 메이크업 네. 할 수 있겠는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게 어떻게 회복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뭐 무분별한 관세를 매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까지 다 전해지진 않지만. 맞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쨌든 엔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들. 최종 네. 소비자. 네. 그러니까 결국 수입 물가, 고객.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의 그 연결고리 속에서 네. 시차를 갖고 결국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자 부담이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게 소비자 물가에 전이 될 거니까 6개월과 12개월 어간을 갖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비, 비용이 오른다는 것을 극히 좋아할 만한 미국의 기업들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 물론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주안점은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채널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것은 지금 AI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방면에 이제 부스팅, 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걸려요. 생산성이 자 오늘부터 AI 혁명, 내일부터 생산 좋아졌다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차 동안에 그러면 임기가 정해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AI 생산성의 효과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제고가 오래 걸린다면 네. 가격적인 경쟁력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즉각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 가구당 비용이 뭐 $600가 추가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던데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관세를 즉각적으로 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쪽으로 또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도대체 왜 매기려고 하는가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결국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미국의 제조업의 가격적인 경쟁력을 매기기 위해서 네. 인위적으로 반대 경쟁국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높이는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과연 만사냐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답이냐라는 것은 지난 1기 때 만사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입해서 쓰는 물건들 중에 네. 전부 다 A부터 Z까지 미국의 제조업이 다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은 고스란히 미국의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어제 취임사 초반에 벌써 그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네. 그 내용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노동력 이제 공급이 위축되면서 이게 네. 또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인력 시장도 고용 시장도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야기할 수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는 네. 어떤 거를 계속해서 보완책으로 갖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효율화시킬 것이다. 네. 저임금 노동자들은 기술료, 로봇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효율부인가요? 그 부서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였죠? 17일이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가 네.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관세 얘기는 계속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뭔가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협상용인가? 뭔가 내막은 잘 풀고 싶은 것인가? 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나 진짜 때릴 거야. 조심해. 나 신자적으로 이제 선전포고하는 거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응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60% 이상의 고율관세를 매길지 지난 1기 때처럼 아니면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으니 중국도 그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결될지는 아직은 모호하나 이 두 가지 의중이 있었던 통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8년 전보다 지금은 중국도 네. 기술력이라는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그냥 협상용으로만 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공급 강조한 부분 결국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그 공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네. 모든 것의 제조업의 가장 근간에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싼 에너지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고인데요. 네.
싼 게 비지떡 아니면 싼 게 만사가 아니다라는 게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의 트렌드이죠. 싼 게 만사가 아니다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ESG 기후 네, 네. 암만 싼다 하더라도 기후 환경을 어지럽히는 아니면 네. 악영향을 주는 이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가. 결국 나중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네, 인류에게 주는 고통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보다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그래도 좀 더 저렴하고 싼 에너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이 에너지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에너지 업종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볼 거냐라고 보면 악영향이죠. 네. 왜냐하면 수요를 제약하는 조치이니까요. 네. 그러면 전통 에너지원은 괜찮냐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영원한 난제가 있잖아요. 과연 석유는 고갈되는 언제까지? 것인가? 네. 여전히 또 다른 내파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당장 환율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뭐 네. 네, 일단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레파토리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취임사가 딱 시작하자마자 네.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네. 달러 가치가 109포인트에서 108포인트로 네, 달러가 네. 약해졌어요. 맞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달러 환율도 12.2원 정도 내려가면서 1,440원 선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강했었던 달러가 약해졌다라는 것이 해석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나라에 통하는 그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는 달러의 약한 부분이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과연 한국 원화가 강하려면 한국 경제, 한국 펀더멘털이 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방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래요. 금리는요? 금리요. 네. 금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 강세 쪽으로 오르다가 전일 또 금리도 달러 인덱스가 약한 것처럼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한국 금리는 또 미국 금리에 비해서 변동성이 훨씬 더 컸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도 여전히 지금은 갈피를 못 잡고 오리무중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말이죠. 우리 연휴 기간인가 직전인가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동결을 예상하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요. 미리 모든 것의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금리 채권 시장입니다. 네, 네. 국채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그 CME 국채 선물 시장에서 지금 1월달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월달에는 동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휴 기간에 1월 FOMC가 열리거든요. FOMC는 이번 달보다도 네. 앞으로 3월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더 네. 중요해 보인다. 어쨌든 네. 1월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높다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갈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제시는 했습니다만 아주 구체성을 띠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금융시장에서 안 좋은 거는 언설턴티, 네. 불확실성이죠. 네. 따라서 근데 우리가 너무나 조바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취임한 지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모든 패를 열어놓고 얘기한 거는 네. 글쎄 우리가 미국의 정치사를 얼마나 이해하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중국이 그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맞습니다. 목표치에 달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5% 성장했다고 맞습니다. 보도됐는데 어떻게 중국 경제가 좀 나아지면 우리 경제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네. 대중국 견제 미국이 이제 강화되면 그게 네. 우리한테 반사이익으로 올까요? 뭐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항등식이었습니다. 항등식.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진다. 근데 최근에는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좋아진다고 한국이 반드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부랴부랴 여기 왔는데 네. 오늘 앞이 안 보여요. 안 좋아요. 저 이 생각 들었어요. 미세먼지. 공장을 돌리는 거야 중국에서. 저도 그런 것 오랜만에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인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어쨌든 살아난다는 조짐이 피부적으로 와 닿았는데 네. 기업은 고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좋냐라고 보면 글쎄 오늘 눈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셨는데 2차 방정식인지 고차 방정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 그 BOJ에서 이번 주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24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융 그 정책 결정 회의 열리는데 네. 일본은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지난해부터 여차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네.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계속 시사를 하고 있죠. 뭔가 올릴 맞습니다.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깜짝스럽게 올려서 지난번 같은 충격을 네네. 잊지 않게 하려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중앙은행처럼 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나 주은 기축통화. 네, 기축통화가 달러라고 본다면 이런 큼지막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바뀌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정책을 바뀌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뿌려 있는 엔화의 향방이 바뀌는 것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우리 흔히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금융시장이 네. 요동을 치잖아요. 네, 캐리 트레이드 맞습니다.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신중한 측면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 예. 근데 거기에 이면에는 뭐 일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저런 제스처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간에는 미국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FOMC에서의 동결 가능성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네. 시장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정말 강대국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방향 또 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옆에는 일본은 어떨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참 대응 전략 컨틴전시 플랜을 여러 가지 갖고 가야 될 텐데 네. 일단 1%대의 저성장을 올 한 해 네. 예상하는 그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그거는 기본값으로 둬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네. 이제 온 한 해를 잘 정부와 또 기업 또 네. 가게 다 또 대응해야 할지 네네. 그 부분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한국경제가 국가미래연구원은 1.67% 그러니까 1.7% 언더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 맞습니다. 국면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속도보단 방향이다. 오호. 네,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올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방향성보다는 속도감이 좀 더 중요한 즉 타이밍이 좀 더 중요한 시국이 아닌가. 따라서 정부와 민간 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가 있다. 네.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전국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게 되네요. 전국의 안정, 또 투자자들의 본인의 마음의 안정. 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